정치 맞수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김상일 정치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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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 이후에 여야 공세 수위는 더 높아졌습니다. 여당은 선거 비용 반납을, 야당은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강조했습니다. 먼저 여야 발언부터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선거 사범들이 국민 혈세를 반납하지 않는 행태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잘못 쓰인 국민의 세금을 반환하는 데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보완 입법이 필요합니다. 여야의 정치적 이해를 떠나 민주주의 꽃으로 불리는 선거의 의미를 지키고 선거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실시하는 선거 공영제의 취지를 살리기 위한 지극히 당연한 조치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특검을 거부하면 윤석열 정권의 몰락만 앞당겨질 뿐입니다. 국민께서도 포기하지 않겠지만 민주당도 관철될 때까지 추진할 것입니다. 시간을 지체할수록 해명해야 할 의혹들이 더 쌓입니다. 정권이 바뀌어도 반드시 밝혀야 할 의혹들입니다. 시간을 끌면서 매를 더 벌지 말고 하루라도 일찍 매를 맞는 것이 대통령이나 국민의힘 입장에서 더 이득입니다. 네, 지난주 금요일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가 있었는데 이후에 두 분은 이 자리에 처음 나오셨습니다. 일단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라는 선고. 소장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깜짝 놀랐어요. 생각보다는 중형이었다라고 좀 생각이 들었고 저는 그냥 한 200만 원 정도 내외의 벌금형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반성도 했습니다. 내가 정치에 많이 오염됐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당 당대표고 차기 유력한 대권주자고 저것이 대법원 확정 판결이 되면은 기본적으로 민주당은 434억의 선거 보전금을 반납해야 되잖아요. 분명히 판사들도 그런 것을 좀 고려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뭐 1심에서는 한 200만 원 정도, 2심 가면 한 80만 원 정도, 대법에서는 한 80만 원 확정 판결 이런 식으로 해서 좀 배려하는 모습을 보일 줄 알았는데 제가 너무 정치에 오염됐구나. 양형 기준에 맞게 판사분들이 엄격하게 판단을 했구나.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 엄격하게 판단을 하면 이 정도는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양형 보세요? 기준에 맞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국민의힘에 계신 분들이나 보수파 쪽에 있는 판사나 검사 출신의 분들은 1년이라는 예측을 상당히 많이 했더라고요. 1년 징역형, 2년 집행유예. 그러니까 양형 기준으로 그분들이 예측을 한 것 같은데 제가 여러 가지로 좀 판사분들이 최근에 정치권에 대해서는 좀 배려하는 모습들을 보였잖아요. 법정 구속할 것도 안 하고 여러 가지 좀 배려하는 선고를 내렸는데 그걸 너무 염두에 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평론가님? 제가 개인적으로 설문을 했다고 지난번에도 말씀을 네. 드렸잖아요. 판사들한테. 그분들이 얘기하신 게 법 기록을 꼼꼼히 보지 않았다는 걸 전제로 해달라라면서 무죄 또는 100만 원 이하가 나올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잖아요. 근데 막상 판결이 나오고 설명 자료를 보니까 그 판사들이 전제로 깔은 게 왜 깔았나라는 거는 좀 알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언론에서 이렇게 얼핏 다루던 거보다 깊게 고민을 많이 했구나라는 생각은 들었어요. 그리고 또 거기에 판결의 설명서를 보시면 네. 그 법리라고 다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법리라고 설명을 한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판례가 됐든 뭐가 됐든 이걸 다 자기가 찾아봐서 그거에 근거해서 판결을 했다라는 거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판례나 이런 걸 굉장히 열심히 찾아서 판결을 했구나 뭐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어쨌든 민주당으로서는 좀 당황스럽고 좀 혼란스럽고 이런 상황이 됐죠. 그래서 지금 뭐 여러 가지 복잡한 심경입니다. 이걸 어떻게 봐야 하는 건지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인지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고민해보고 생각해보는 시간이 굉장히 많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민주당이나 민주당의 일부 패널 분들은 아니 김문기 씨를 몰랐다라는 것만 가지고 어떻게 징역 1년을 선고를 하냐라고 하는데 판결 내용을 쭉 살펴보면 김문기 씨를 몰랐다, 기억이 안 난다 이것은 무죄가 나왔어요. 일부 유죄.
그렇죠. 네, 네. 그냥 뭐 사진 아니, 그 부분은 조작, 무죄가 무죄가 나왔고 나왔고, 그, 네. 다른 불포 걸로, 부분, 폴포, 네. 그러니까 사진 조작 이 부분은 네. 이제 유죄가 나온 것이고 대부분 유죄의 중형을 선고한 근본 이유는 백현동 국토부 문건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방송에서도 나와도 그렇고 몇 번이나 반복적인 주장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좀 중점을 들여서 재판부가 판단한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평론가님 말씀하신 것처럼 민주당 입장에서는 좀 당황스러운 그런 상황이 네.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다음 주 월요일 25일이죠.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에 대한 1심 선고가 또 있어요. 어떻게 보세요, 도전? 여기에서 만약에 이번에 선거법과 관련된 선고랑 비슷한 수준으로 선고가 나오게 된다면 이재명 대표뿐만이 아니라 이재명 대표를 옹호하고 있는 민주당에 있는 분들도 심리적으로 상당히 위축이 되고 진짜 큰일 났네. 이거 뭐 대안을 마련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그러니까 지금 현 시점에서 우리가 예측하는 것과 실질적으로 또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렇게 나오게 되면은 이거 자칫 잘못하면 이재명 대표가 2027년 대선에 출마를 못할 수 있겠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플랜 B를 마련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어느 정도의 벌금형이 나오게 되면 좋아. 선거법 관련해서는 대법원까지 가가지고 무죄를 이끌어내도록 하고 또한 이번에 위증교사 같은 경우에는 2심에서 뭐 더 100만 원 이하로 이렇게 좀 우리가 변호를 해보자. 열심히 노력해보자. 그럴 수가 있을 텐데 징역형이 나와버리게 되면 2심에서는요. 거의 뭐 피선고권이 제한되지 않는 그러한 선고를 이끌어내기가 어렵거든요. 그럼 민주당이 받는 충격은 대단히 클 것이다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어떠세요, 평론가님? 어쨌든 뭐 형량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아무래도 그 형량의 의미가 검찰이 좀 과도하게 했다라는 형량의 의미가 될지 아니면 검찰의 뭐 그동안 했던 것을 법원이 인정해주는 형량이 될지 그게 굉장히 큰 관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감정적으로 굉장히 많이 당황스럽고 격앙돼 있는데 한 번 더 만약에 좀 그 의미가 우리들이 기대했던 것보다 좀 그 강한 의미를 담은 판결이 이루어진다면 아무래도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하나라는 고민은 깊어질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 고민이 깊어진다고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게 문제인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 광야에서 한번 보세요. 광야에서 어디를 가고 싶어요. 우리 앵커님이. 그럼 뭐가 필요하죠? 첫 번째는 깃발이 필요해요. 깃발이든 아니면 뭐 북극성이든 뭘 갈 수 있는 그 목표라고 해야 되나요? 방향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게 필요해요. 근데 지금 민주당에는 이재명 깃발 말고는 깃발이 없습니다. 갈 데가 없어요, 사람들이. 두 번째, 그러면 정치를 하시는 분들이 소위 말하는 자기가 스스로 길을 찾아가는 나침반이라도 들고 있어야 되냐? 그 나침반이 뭐냐? 직업 윤리, 정치 철학, 소신, 대의 이런 건데 그런 것도 별로 없어요. 대부분이 지금 보면 생계형이고 하나를 그냥 권력자에게 아부해서 자기 비즈니스로 자기 이익과 권력을 뭐 추구하는 게 굉장히 강한 여든 야든 똑같이 여는 뭐 대통령과 6개, 야는 대표께 뭐 이런 게 너무 강한 상황이라 지금 뭐 이게 좀 흔들려도 지금 당장 이게 완전히 그 이재명 깃발이 사라지기 전에는 다른 깃발이 없기 때문에 움직이기가 쉽지 않다 이런 게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이 너무 죽을 쓰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도 그쪽으로 가지 않아요. 그러면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지지는 스테이터스 쿼, 그냥 정체 내지는 현상 유지 이렇게 갈 가능성이 있어서 그게 지지율이 떨어지거나 정권 교체의 가능성이 높아지거나 이 둘 중에 하나가 돼야 되는데 그런 게 없는 상황에서는 제가 볼 때는 이런 감정의 극한 대립이 좀 더 심해지는 양상으로 갈 것이다. 근데 그게 우리나라에 좋은 것이냐? 좀 전에 경제기사 보셨잖아요. 굉장히 안 좋은 거라 많은 사람들이 참 정치권을 보면서 혀를 끌끌 차고 짜증나고 이러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당장 뭔가가 막 확 바뀌기는 쉽지 않은 쉽지 않은 상황이다. 구조입니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이재명 대표가 받고 있는 재판이 4개입니다. 앞서서 우리가 얘기한 2건 외에도 대장동, 백현동 사건이 하나가 있고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이 또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검찰이 이 대표를 또 기소를 했습니다. 경기도지사 시절에 경기도 관용차를 사적으로 사용을 하고 법인카드로 샌드위치나 과일, 세탁비 등으로 뭐 1억 원 정도를 썼다. 이런 혐의예요. 5번째 기소입니다. 어떻게 보세요? 저는 4번째 기소보다 이게 죄질이 더 나쁘다고 생각이 들어요. 공직을 담당하겠다고 하는 사람이 관용차 그리고 법인카드 이런 공적 권한을 통해서 취득한 것들을 사적으로 이용했다는 것은 공인으로서는 해설은 안 된다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그럼 과거에 경기도지사 때 이렇게 했으면은 그러면 대통령이 되면 또 이럴 거 아니냐. 자신이 가진 공적인 권한과 권력을 사적으로 이용할 것이 아니냐. 그렇게 이제 유추해 볼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좀 치졸하잖아요. 돈이 없어서 그러신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이걸 가지고 샌드위치, 과일, 관용차를 그냥 사적인 차량으로 이용을 하고 세탁비를 사용을 하고 이렇게 합니까? 아직은 혐의죠. 그러니까 기소한 혐의 내용을 보면은 네. 어떻게 뭐 이렇게 할 수가 있느냐라는 좀 생각이 들어서 앞에 4번째 기소보다 오히려 이 5번째의 혐의가 훨씬 더 공인으로서 자격이 없다라는 반증이 아니냐 그런 생각도 듭니다. 어떠세요? 글쎄요, 뭐 죄질을 말씀해 주셨는데 죄질은 공적 지위나 공적인 뭐 권한 권력을 이용해서 뇌물성 무언가를 받고 특혜를 주고 하는 게 훨씬 나쁘죠. 똑같이 공적인 것을 이용한 것인데 뭐 제가 볼 때는 법인카드나 공적인 거를 유용하는 것도 굉장히 나쁘지만 그런 걸 유용해 가지고 다른 이익을 추구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특혜를 주는 거는 더 나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거는 기소할 기미가 안 보여요. 그럼 그게 페어플레이입니까? 저는 검찰이 너무 페어플레이를 하지 않고 있다라는 인식이 강해질 것이다. 이 5번째 기소로. 물론 그 죄질을 따지면은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국민들이 죄질을 따질 뭐 그게 될까요? 이 상황이? 또 기소했어? 이렇게 될 가능성이 되게 많고 여기는 그래 뭐 좋아 그래. 여기는 뭐 죄가 있다는 걸 이렇게 가려가고 뭔가 뭐 문제가 있으면 책임을 지우려는 행위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럼 저쪽은 도대체 뭐지? 얼마나 통뼈고 얼마나 대단하길래 건드리지도 못하고 뭐 이쪽만 죽이면 자기네는 살아날 것처럼 마치 국민에게는 또 같은 편인 것처럼 이렇게 보여지게 행동을 하지? 그게 공적 기능을 가진 검찰의 모습 맞아? 이런 생각도 저는 상당히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검찰이 좋습니다. 뭐 저희 당에 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뭐 저희를 뒤지고 싶으면 하시는 건 좋은데 적어도 법은 그리고 정의는 공정하지 않은 정의는 정의가 아닙니다. 그거는 이미 폭력이고 독재인 거예요. 그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검찰이 그런 걸 다시 한번 좀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런 말씀이 전형적인 이제 물타기인데 좋아요. 김건희 여사 왜 조사 제대로 안 해? 수사 제대로 왜 안 해? 오케이. 비판받을 대목이에요. 왜 특검 안 받아들여? 오케이. 좋아요. 그것도 잘못된 것 같아요. 하지만은 좋아. 김건희 여사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무혐의 줬으니까 그러면은 야당 대표인 이재명 대표가 과거에 저질렀던 여러 가지 잘못 기소하지 말자. 이것은 더 공정한 법적인 잣대를 적용해야 하는 검찰로서 할 역할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를 왜 제대로 조사하지 않느냐라는 것은 비판받고 한쪽으로 떼어놔서 생각해야 될 문제지. 그러기 때문에 검찰권이 공정하게 적용되고 작동이 되느냐라는 비판이 무서워서 자신들이 수사했던 여러 가지 야당 대표 혐의에 대해서 아이고 우리가 이거 기소하면은 김건희 여사 문제 비판받을 거니까 우리 기소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부적절하고 잘못됐다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아니 이거는 네. 물타기 이런 얘기는 제가 볼 때는 적용이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건 제도거든요. 그리고 근대 국가도 제도고 시스템이에요. 근데 제도와 시스템이 안 돌아간다는 걸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언제 이재명 대표나 우리 당에 수사하지 말라고 제가 좀 전에 뭐 조금이라도 말을 했습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시스템이 돌아가는 거를 우리한테 하는 거는 좋은데 이거를 딴 데는 안 하면 국민들이 그거를 시스템과 제도로 볼 것이냐 아니면 특정인들의 권력의 사유화로 볼 것이냐 이거를 고민하시라고 제가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뭐 하실 거 있으면은 하세요. 우리도 법리로 따져가지고 당당하게 법원에서 뭐 노력하고 그다음에 뭐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할게요. 근데 그거에 비해 가지고
살아있는 권력, 그야말로 국민들에게 훨씬 큰 영향을 주고 지금 견제받아야 되는 권력은 왜 아무것도 안 하고 있냐는 거예요. 뭐 소위 말하는 뭐 검찰이 그들을 위한 뭡니까? 아니잖아요. 그 말씀을 드리는데 물타기라고 말씀하시는 건 전혀 제가 볼 때는 이치에 맞지 않는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이제 저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 문제는 왜 공정하게 법적 적용을 하지 않느냐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측이나 민주당으로서는 좀 억울하고 분할 수는 있겠지만 그렇게 권력이 공정하게 작동되지 않으니까 많은 국민들이 특검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고 윤석열 정권 지지율이 낮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정 운영을 못할 정도로 지지율이 낮아지잖아요. 그러한 정치적인 판단을 감내하면서까지 이렇게 불공정한 검찰 권력을 이용하고 사유화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하지만 구별해서 이재명 대표의 잘잘못이 갈려졌으면은 이거는 검찰로서는 기소 안 할 수가 없다. 전 그렇게 말씀드려요. 근데 오늘 이게 나오니까 이제 대부분의 언론에서 또 기소 이제 이렇게 나오는 또 기소. 네, 이런 보도가 많이 나오기는 합니다. 이런 잘못을 네. 안 저질렀으면 되죠. 법인카드 가지고 세탁비 뭐 여러 가지 과일 안 사 먹고 아니, 그러면 저지르고도 되죠. 아무 일이 없는 사람은 도대체 뭐예요? 예? 네. 이런 일을 저지르면 안 된다가 더 문제가 있는 겁니까? 뭐 저질렀는데도 아이고 여기만 괜찮아 이게 더 문제가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오늘 여야 반응이 이렇게 두 분하고 똑같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민주당 지도부에서 그래서 법원에 대해서 강하게 지금 성토를 하고 있습니다. 1심 선고가 나온 이후에. 그런데 민주당 안에서 당 내부를 향해서도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최민희 의원이 한 유튜브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비명계가 움직이면 당원과 함께 죽이겠다. 뭐 이런 발언도 했고 당대표 비서실장인 이해식 의원은 이 대표를 신의 사제, 신의 종 이렇게 빗댔습니다. 논란과 비판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발언 어떻게 해석을 하시겠어요? 부적절하죠. 잘못됐죠. 정치하는 분이 어떻게 또 상임위원장이라는 직책을 갖고 있고 의정활동 열심히 하는 분이 같은 진영에 있는 분들에 대해서 죽이겠다라는 표현을 씁니까? 죽이지 말라고 정치를 하는 거예요. 그냥 말싸움 하라고. 옛날엔 정치가 없었을 땐 칼로 막 죽이고 그랬잖아요. 근데 의회라는 제도가 생긴 다음에는 말로써 논리로써 상대방을 이기거나 아니면 설득해내라 그런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물리적인 제재를 가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최민희 의원 같은 경우에는 좀 부적절한 것이 유감이나 사과 표명 없이 발언이 좀 셌다 이런 식으로 자기가 합리화하고 있거든요. 과연 이것이 맞는 것이냐라는 좀 생각이 들고 정치는 종교가 아니잖아요. 정치 지도자가 종교인이 아닙니다. 근데 어떻게 이해식 비서실장은 이런 식의 신의 사제, 신의 종 이런 것에 빗대고 있습니까? 논란이 되니까 나는 이재명 대표라고 지칭한 거 아닌데? 근데 원래는 거기다가 그런 말을 쓰고 나서 이재명 대표 사진 올렸잖아요. 그러면 합리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재명을 거기에 비유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이런 식으로 또 빠져나가고 변명하는 것은 더욱더 부적절해 보인다라는 생각이 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지층들은 환호하고 그래 말 잘했네. 아이고 저렇게 이재명 대표 지켜줘서 너무 고맙네. 그렇게 생각을 하겠지만 많은 중도층이나 저같이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은 와 저기도 안 되겠다. 저기도 저 사람들이 정권을 잡으면 윤석열 정권보다 더 심하겠네. 그런 걱정과 우려가 드는 이러한 일방적인 충성심의 표현은 옳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전 이걸 보면서 두 가지가 떠오르더라고요. 첫 번째는 언제부터. 저분들이 다 옛날에 친문, 친조국 하시던 분들이에요. 또 언제부터 이렇게 친명이 되셔가지고 저러나. 에? 그때 친문, 친조국 할 때 다 죽이겠다고 막 나섰던 분들 아니에요? 누굴 죽였죠? 에? 뭐 되게 웃겨요. 저게 뭐 그냥 기회주의적으로만 저는 보이고 자기 장사한다. 이거 그렇게 뻔히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떠오르는 건 누굴 위해예요. 누굴 위해. 저렇게 하는 게 이재명 대표한테 도움이 됩니까? 재판에 도움이 됩니까? 중도를 끌어들이는 데 도움이 됩니까? 지지자들이 좀 더 확신을 갖게 하는데 도움이 됩니까? 지지자들은 이미 다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거기에 저걸 조금 더 한다고 해가지고 지지자들한테 도움이 됩니까? 도움이 되는 건 딱 하나뿐이 없죠. 자기 미래. 그렇잖아요.
자기 장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이게 우리나라의 모든 직업분들이 직업윤리가 사라졌어요. 정치를 하면 정치에 직업윤리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뭐를 위해? 국가를 위해? 국민을 위해? 미래를 위해? 그다음에 공적인 무언가를 위해? 그러려면 자기 희생도 좀 하고 이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무슨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다시 말해서 이재명 대표를 위해서 뭘 하고 싶으면 길거리로 나가든 아니면 사람을 한 명이라도 더 만나든 아니면 기자분들을 한 분이라도 더 만나가지고 기사를 뭐 이렇게 좀 설득을 하든 뭔가 이렇게 희생적이고 이런 걸 하면서 거기서 메시지가 나와야지 저렇게 자기 미래에 좀 사람들이 아, 내가 이거 안 하면 날 욕할 것 같고 내가 요거 하면은 환호할 것 같으니까 그 환호를 가지고 나중에 뭐 좀 해봐야지 이렇게 뻔히 보이는 얄팍한 행동들을 한다는 게 장사꾼 같잖아요. 저게 무슨 정치인 같아요. 저는 이렇게 비판을 드리고 싶어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네. 거는 저런 것들이 과연 2차 공판, 선거 때 도움이 될 것이냐를 좀 생각을 해보시고 너무 자극적인 발언은 오히려 민주당에 대한 국민적 반감을 높일 가능성이 있어요. 우리가 지금 앵커께서는 질문을 안 하셨지만 사법살인이다라고 오늘 아침에도 지도부에 계신 분들이 얘기를 하잖아요. 사법살인이 처음 나온 것은 75년도에 2차 인혁당 사건 때문에 중앙정보부에서 공작 사건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여러분들을 사형 선고 내리고 18시간 만에 사형을 집행해 버려 가지고 이건 사법살인이다라는 얘기가 나온 건데 지금 2심 가고 또 대법원 가서 3심까지 가잖아요. 그럼 본인들이 변론을 잘 해가지고 이재명 대표가 무죄라는 것을 이끌어내면 되지. 이런 식으로 재판부, 판사들을 압박을 하면 과연 도움이 될 것인가. 좀 냉정함을 유지하시는 것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조금만 더 보태볼게요. 이런 겁니다. 저분들은 제도권에 계신 분들이에요. 제도권에 계신 분들은 비제도권에 있는 일반 국민한테 미치는 영향과 권력과 권한이 막강해요. 근데 저런 모습을 보이면 그냥 일반 비제도권에 있는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아 저래도 되나 보다. 아니 쟤네도 그러는데 이렇게 돼버려요. 그러면 윗물이 더러워지잖아요. 그럼 윗물이 더러워지면은 아랫물은요. 아 뭐 윗물이 더러운 데라고 거기에다가 막 버리니까 그냥 더러운 정도가 아니라 썩어버립니다. 그 정도의 윤리의식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도권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본인이 가지고 있는 힘과 권력과 영향력을 이용해서 차분하게 일을 보려고 해야지 시스템에 의해서. 그리고 비제도권 분들의 감정을 이렇게 보이는 거는 어루만져 주면서 아 그렇게 좀 뭐 저긴 당연하죠. 저렇게 지지자들은 이런 식으로 좀 어른스럽게 내지는 지도자답게 가는 게 저는 맞다.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 비판과 논란이 있으니까 이 해당 발언을 하신 분들도 SNS를 통해서 해명을 하기는 했습니다. 네. 그리고 또 당 일각 지도부들은 좀 자제해야 된다, 그럼요. 신중해야 된다 이런 발언이 소장님 말씀 연장선상에서 지금 나오고는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그럼 비명계는 어떻게 움직이는 거야?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벌써 그런 얘기 할 때 아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지금 민주당 안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자들이 김동연 지사한테 많이 물어봤어요. 아, 이 플랜 B는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지금은 그런 거 논의할 때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선을 긋는 분위기이긴 해요. 이런 움직임은 어떻게 보세요? 지금 나서면 안 되죠. 그러면 나서면 진짜 안 된다? 죽임을 당할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그 죽임이 정치적인 사망 선고를 내릴 수밖에 없다. 당원들로부터 같은 진영에 있는 사람 아니야라고 배척당할 가능성이 높아요. 저분들이 활동을 하려면 등 떠밀려서 해야 돼요. 그러니까 당원들이 아니면은 민주당 지지층에서 큰일 났다. 이번에 위중교사까지 보니까 이재명 대표 자칫 잘못하면 2027년도 대선에 출마 못할 수 있겠다. 그러면 우리가 갑자기 대선 몇 달 전에 저렇게 대법원 확정 판결 나면은 우리는 대선 못 치르지 않냐. 그러니까 플랜 B를 생각을 해보자. 이재명 외에 다른 주자들도 우리 한번 좀 같이 논의의 대상으로 삼아보자. 누구 있냐? 좀 나와봐라. 이렇게 밑에서부터 여론이 나와서 저분들이 등 떠밀려가지고 나와야 되는 거지. 저요, 잠깐만요. 제가 하겠습니다. 플랜 B, 접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순간 저분들의 정치적인 미래는 없다. 지금은 김동연 지사 말씀하시는 것처럼 뭐 이재명 대표 보호하고 옹호하고 우리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단일 대우 유지하고 뭉치자 이런 메시지를 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어떠세요?
제가 좀 아까 네. 설명을 다 드린 내용인데 짧게 반복하면 광야에서 깃발이 보이지 않아요. 김동연의 깃발이 있습니까? 한 번이라도 직업 윤리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지금의 상황에 대해서 자기 목소리를 국민들한테 자기한테 피해가 가더라도 낸 적이 있나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 깃발이 아니에요. 그쪽으로는 아무도 갈 생각도 없고 움직이지도 않아요. 근데 뭘 물어봐요. 물어보는 것 자체가 저는 너무 웃기다고 생각하고 그러면 거기에 왜 많은 사람들이 가? 거기가 볕이 잘 들고 먹을 게 좀 더 있는 곳이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거기에 깃발이 있어서 그 깃발을 함께 들고 어디로 행군을 하려고 하고 뭘 도모하려고 가는 게 아니라 아 거기가 좀 따뜻하네 이래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친문들이 거기에 모인다? 거기에는 리소스가 많잖아요. 자리도 있고 월급도 줄 수 있고 이러니까 간 거지. 아 우리는 김동연 지사한테 감동해서 차기 후보로 우리가 밀기 위해서 나를 바치러 들어갔어. 내가 희생하러 들어갔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거의 한 명도 만나본 사람이 없어요, 제가.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친명계가 그걸 걱정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다 알아요, 친명계들도. 친명계들은 그냥 포스트 이재명이 나다라는 거를 가지고 장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네. 이제 이러한 분들이 그냥 서로 자기가 하겠다라고 손들고 나서는 것도 부적절하고 만약에 이제 저런 움직임이 나왔는데 친명이나 이재명 대표가 너희들 뭐 하는 거야? 너희들 가만 안 두겠어. 이런 식의 대응을 하는 것도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느슨하게나마 뭐 초일회에서 김부겸 전 총리 불러다가 강연 듣고 박영진 전 의원 같은 경우에 내년부터 좀 활발히 활동할게요. 그러면 그냥 냅두세요. 그래서 그분들이 뭐 민심을 담아갈 수 있으면은 민주당의 대권 주자가 한 명이 더 생기는 것은 좋은 일이잖아요. 그 너무 배척하지 않는 게 민주당으로서도 좋다. 그렇게 말씀드려요. 어쨌든 이재명 대표 중심으로 일단은 그냥 계속 간다고 보시는 그러니까 거네요. 제가 깃발이 없다니까 네. 광야에서 지금 갈 곳을 아무도 몰라요. 예를 들어서 깃발이 없는 데서 광야에서 가잖아요.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아세요? 길을 잃고 헤매게 돼 있어요. 아니 방향이 어딘지를 모르는데 적어도 뭐 북극성을 뭐 확인하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지식이나 이런 거라도 가지고 가야 되는데 그런 게 없는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에 어떤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는 상황적으로 굉장히 어리석은 질문이자 대답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국민의힘은 보니까 총공세에 나선 것 같습니다. 25일 선거 때 생중계해야 한다 이런 요구도 하고 있고 또 민주당의 재판 지연을 감시하겠다라면서 TF도 꾸렸습니다. 다음 주 선고를 거론하면서 법정 구속 이런 얘기까지도 나오고 있어요. 또 대통령에게 쇄신을 요구하면서 각을 세웠던 한동훈 대표 연일 이재명 대표 때리기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이 총선 패배 이후에 좀 수세에 몰렸었잖아요. 국면 전환이 되는 겁니까? 될 수 어느 있습니까? 정도는 됐다고 보여지는데 자기들이 뭘 잘했다고 저렇게 하냐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제가 민주당의 행태를 비판한 게 뭐냐면 거리에서 당원들의 뭐 서명을 받아서 판사와 사법부를 압박하는 모습을 보였잖아요. 지금 국민의힘의 모습은 또 다른 형태의 사법부 압박이라고 보여져요. 생중계해라. 그냥 판사가 본인이 법과 양심에 따라서 결정할 수 있도록 내비둬야지 왜 집권 여당이 생중계하러 저렇게 압박을 가합니까? 그리고 재판 지연 TF 꾸린다고요? 감시하겠다는 거잖아요. 이게 과연 맞는 것이냐? 법정 구속까지 언급해? 그러면은 판사가 법정 구속 안 시키면은 너 판사 판결 잘못했어 이렇게 또 비판할 겁니까? 그냥 제발 여야는 판사분들이 법과 양심에 따라서 판결할 수 있도록 정치적인 압력을 가하지 않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국면 전환이 가능하냐라고 앵커께서 물으셨는데 한동훈 대표의 위기가 시작됐다라고 저는 진단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한동훈 대표는 계속 끊임없이 얘기하죠. 변화와 쇄신, 개혁을 해내겠습니다. 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성과는 아무것도 이끌어내지 못했잖아요. 김건희 여사 문제 근본적으로 문제 해결해야 됩니다. 대통령실도 인적 쇄신, 개각도 해야 됩니다. 이렇게 계속 얘기하잖아요. 이재명 대표의 저러한 재판 리스크가 딱 나오니까 당내에서는 무슨 분위기냐면 한동훈 너 가만히 있어. 지금 이재명한테 공격을 집중해야지 왜 지금 뭐 김건희 여사 문제 제기하고 특별감찰관 받아들이라고 그러고 뭐 특검 왜 만지작거리고 왜 그래? 그거 내부 총질이야. 잘못됐어. 당대표로 쌀 일은 아니야. 그러니까 입 다물고 가만히 있어. 이재명만 공격해. 이렇게 되면은
그동안 국민의힘 지지층이나 건전한 보수분들이 한동훈은 제대로 윤석열 대통령과 차별을 할 거야. 국민의힘의 보수파의 미래는 한동훈에게 있어. 라고 생각했던 분들도 실망할 수밖에 없는 거죠. 본격적인 시험대, 정치적인 위기가 한동훈 대표에게 시작이 됐다라고 전 말씀드리고 싶어요. 오히려 그렇다. 네. 어떻게 보세요? 뭐 100% 동의하고요. 그다음에 제가 좀 전에 민주당에 드렸던 말씀을 한동훈 대표한테 똑같이 드릴 수밖에 없어요. 직업 윤리가 없이 네. 철학이 없이 대의가 없이 장사를 하려고 들면 안 된다. 지금 기득권과만 대화를 하려고 하고 본인을 지지했던 63%가 있잖아요. 그들은 왜 조직화하지 않죠? 왜 그들과 대화를 해가지고 뭔가 미래를 모색하려고 하지 않죠? 저라면 제가 한동훈이라면요. 저는 그 63%의 지지자들을 당원들을 확인하겠어요. 그때 도왔던 선거 캠프에 도왔던 사람들을 다시 가동을 해가지고 야 그때 날 도왔고 지지했던 사람들이 누구야? 확인 좀 하자 우리. 확인해서 함께 움직일 수 있는지 한번 물어보자. 그렇게 하면은 기득권 국회의원들을 움직일 수 있잖아요. 그게 자기의 가장 큰 힘이잖아요. 근데 왜 이미 있는 기득권 국회의원들한테 휩싸여가지고 맥을 못 추면서 그러고 있는지 저는 모르겠거든요. 그건 뭐냐? 본인이 제가 볼 때는 헌신성이 떨어지는 거고 그리고 윤석열 깃발 아래서 움직이는 거에 익숙한 거예요. 한동훈 깃발을 들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윤석열 운동장에서 아무리 운동장을 넓게 써봐야 뭐예요? 예? 거기에 오는 그 운동장에 오는 예를 들어서 뭐 LG 팬이면 LG 팬 뭐 이런 분들하고만 하는 건데 아무 소용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소장님이 말씀하시는 위기로 결국은 가게 된다. 왜? 비난할 한쪽이 정리가 만약에 되거나 아니면은 해소가 되거나 둘 중에 하나가 되면은 제가 볼 때는 한동훈 대표는 굉장히 지금의 상황에 대해서 할 말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본질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엔 김건희 여사, 윤석열 대통령의 문제를 돌파하고 국민에게 변화된 야당의 모습, 변화된 희망을 걸 수 있는 정권의 모습을 선물해 줘야 되지. 그게 없이 무슨 지도자의 길을 갑니까? 그러니까 이재용 나빠요만으로는 네. 국민의힘이나 윤석열 정권이나 한동훈 대표의 지지율이 올라가질 않아요. 그러니까 잘해야 돼요. 기회가 왔잖아요. 그러니까 저쪽이 더 나쁘니까 우리의 나쁜 것은 국민들이 잊고 있을 거야. 잊어버릴 거야. 우리 이럴 때 그냥 단일 대우로 똘똘 뭉치자. 수호 윤석열 가면은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은 똑같아요. 수호 윤석열, 수호 이재명. 이러면 국민들은 와, 저 사람들 정말 뭐 하는 사람들이냐. 그렇게 실망감만 높아질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 더 생각해야 되는 게 이런 겁니다. 지금 이재명 우리 당대표께서 유죄 판결을 받았잖아요. 같은 법리를 적용하면 윤석열 대통령은요. 그거보다 형량이 한 10배는 높은 유죄인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당선자인데 토론회에서 거짓말 한 게 다 지금 드러났지 않습니까? 솔직히. 예? 근데 그걸 가지고 박수치면서 얘기를 한다고요? 자기들 큰일 났다고 생각해야지. 지금 기소가 중지돼 있는 중지 상태니까 지금 지나가는 거잖아요. 끝나고 나면 이걸 뭐 민주당이 됐든 중도의 국민들이 됐든 이 문제 제기를 안 하겠습니까? 이재명 당대표는 이렇게 만약에 저기가 됐는데 물론 이제 이재명 대표가 무죄를 받으면 뭐 윤석열 대통령도 무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그래도 스틸 뭐 훨씬 더 뭐 가능성이 높겠지만 유죄 받을 가능성이 높겠지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상황을 마치 우리들은 아무 관계가 없는 것처럼 저렇게 얘기하고 있는 게 저는 참 신기해요. 그러니까 두 분 다 지금 이제 한동훈 대표는 오히려 시험대에 올랐다 이런 말씀을 그럼요.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이 어쨌든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향해서 한 목소리를 내는 상황인데 내부적으로 당원 게시판은 좀 논란입니다. 그 한 대표와 가족들 명의로 윤 대통령 부부를 비방하는 글을 올렸다라는 거고 친윤계에서는 아니 이 분란 없애려면 당무감사 해야 돼.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당무감사 할 필요도 없어요. 벌써 이제 누가 올렸는지 당에서는 다 알고 있는 거죠. 알고 있는 겁니까? 아니, 그럼요. 저거 파악하는데 네. 저거 1시간도 안 걸려요. 당의 조직국에서 당원 게시판 당원들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저거 이름하고 주민번호 연락처 딱 넣어보면은 네. 누가 했는지 다 알거든요. 알고선 지금 당무감사 하자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 곤란하게 네. 하는 쪽은 수사해야 된다. 당무감사하자. 이런
것이고 한동훈 대표 측은 개인정보보호 그거 자꾸 까발리면은 당원들이 어떻게 자유롭게 당원 게시판에다가 자기네들의 의견을 자유롭게 개진할 수가 있어. 그건 안 돼. 그냥 검찰 수사 오면은 경찰에서 좀 뭐 수사 협조 오면은 그거는 협조할 수 있지만 이거 우리가 공개해서는 안 돼. 왜 그러겠냐고요. 제가 말씀드린 그런 이유도 있지만 한동훈 대표가 대단히 곤혹스럽고 곤란한 일이 벌어질 수도 있으니까 좀 덮고 가자 이렇게 좀 나오는 것이 아니냐라는 좀 생각이 드는데 이게 만약에 한동훈 대표가 자신이 있으면은 자 확인해 봤는데 우리 가족이랑 상관없다. 자 이거 그럼 당무감사하자. 이게 맞잖아요. 그럼 본인의 혐의가 깨끗이 없어지는데 안 하는 거는 본인도 조금 너무 곤란한데 이거 더 이상 문제 삼지 말자 이런 것 같아요. 그래서 친윤이라든지 아니면 장해찬 전 최고위원이 계속 공격을 해야 되는데 뭔가 빌미나 꼬투리를 잡힌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한동훈 대표가 자꾸 기득권에 휘둘리니까 이런 현상이 오는 거라고 전 봐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자기를 지지했던 63%를 확인하고 함께 하려는 노력을 해야지. 거기서부터 다지려는 노력을 해야지. 자꾸 기득권들하고만 뭘 하려고 그러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자, 당무 게시판에 비방과 비판이 있어서 당무감사를 하겠다. 그러면 그건 사법적 작용입니다. 사법적 작용이잖아요. 그럼 사법적 작용은 모두에게 공정해야 돼요. 제가 아까 그래서 민주당과 지금 국민의힘, 윤석열 정권하고 너무 다른 게 문제다. 그건 독재나 다름없다.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자, 그러면 그 게시판에 한동훈 비방, 비판은 없나요? 그거 다 당무감사해야 되겠네요. 그죠? 말이 안 되잖아요. 욕설을 한 부분은 좀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욕설을 한 아이디는 한동훈 하나라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한동훈 하나인데 한동훈이 그건 나 아니야 라고 확인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나머지는 조금 비방이나 비판 수준에 언저리에 있는 건데 그거를 게시판에 일반 비제도권에 있는 사람들이 썼다고 그 비제도권에 있는 사람을 단죄하겠다? 권력이 있는 자들이? 그게 첫 번째 말이 됩니까? 두 번째, 그러면 한동훈 비방한 사람들은 찾아가지고 똑같이 당무감사할 건가요? 저는 그걸 묻고 싶은 거예요. 한동훈 대표를 공격하기 위한 거다. 두 분 다 비슷하게 보시는 것 같아요. 그 명태균 씨 관련 의혹 얘기를 좀 해볼게요. 이제 의혹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 공천 개입 의혹의 불똥이 당시 당대표였던 이준석 의원에게 지금 번졌습니다. 작심 기자회견도 했어요. 그런데 우리 소장님이 이준석 의원과 많은 얘기를 나눴다. 그래서 이준석 의원이 뭐 8가지 부적절한 일을 밝히겠다는 얘기를 했다더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저한테 이제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당시에 2022년 지방선거와 또 재보궐선거 공천 과정 중에서 여러 가지 좀 부적절한 일들에 대해서 본인이 좀 이제 알고 있다. 그래서 검찰에서 참고인 조사를 요청을 하면 가서 좀 밝히겠다 이런 차원의 문제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적극적으로 공개적으로 자발적으로 언론을 상대로 기자회견을 통해서 저런 거 밝힐 생각은 없는 것 같고요. 그냥 굳이 나를 불러가지고 명태균, 김영선 공천 당신이 했잖아 당대표 이런 식으로 공격이 들어오면 아니다. 당시에 이러한 일들이 많이 벌어졌다. 결국에는 윤핵관들과 윤석열 당선인 김건희 여사가 부적절한 공천에 상당히 좀 개입돼 있다. 그런 것들을 좀 얘기를 하겠다라는 식의 논의를 저랑 이제 그냥 말을 주고 받은 거죠. 근데 왜 8가지입니까? 판단하기 한 8가지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기자분들이 저 얘기를 듣고 세게 좀 취재가 들어가는 모양인데 지금 10개가 넘어가는 것 같아요. 이것도 문제 아니에요? 이것도 문제 아니에요? 라고 하는데 저는 제가 봤을 때 당시에 가장 큰 공천과 관련된 문제는 김은혜 당시 인수위 대변인이 경기도지사 국민의힘 후보로 되는 과정에서 가장 부적절한 일이 벌어진 것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준석 대표도 그런 생각을 좀 같이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런 일들이 그냥 이준석 대표를 코너로 몰거나 좀 압박을 하게 되면 이준석 대표도 방어 기제 차원에서 내가 안 했어. 나는 공천권이 없는 자기결정권이 없는 허수아비 당대표였어. 그걸 입증하기 위해서라도 검찰 조사에서는 얘기할 가능성이 있죠. 그럼 부적절한 주체는 지금
윤 대통령이 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뭐 윤석열 당선인이나 김건희 여사가 개입됐다라는 것이 명태균 씨의 녹취 음성을 통해서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대략 몇 가지가 더 있지 않냐, 뭐 그런 얘기죠. 이렇게 뒤늦게 이준석 의원이 폭로라고 해야 될까요?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그러니까 굉장히 네. 이준석 그 의원이 참 저는 옛날에 와 저렇게 용기 있는 젊은 정치인 저 용기 있는 모습이 결국에는 보상을 받아서 정치 개혁의 쓰나미를 몰고 오고 그 위를 응? 서퍼가 멋있는 서퍼처럼 서핑을 하면서 가는 정치인이 이준석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 적이 있어요. 근데 지금 그게 완전히 무너져가지고 그 물속에 빠져 죽게 생긴 정치인이 돼버린 거예요. 그 서퍼가 서핑보드가 뒤집어져가지고. 자, 보세요. 8가지 부적절한 일을 밝히겠다고 했다고요? 공인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공익과 관련된 거고 부적절한 건데 공적인 지위에 있는 사람들의 부적절한 건데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자기가 밝혀야죠. 이걸 자기 방어 차원으로 쓰겠다고 한다고요? 그 장사치죠, 장사치. 예? 그러니까 저는 옛날에 이준석의 우리의 희망들은 다 사라져 가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뭡니까 도대체 젊은 정치인이 김종인 그 전 비대위원장하고 같은 반열의 수준으로 구태로 지금 가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저는 이준석 대표가 공인이라면 공적으로 부적절한 걸 본인이 또 국민들에게 의심을 가지게 했고 그걸 의혹을 가지게 했고 궁금하게 했으면 알 권리 차원에서 얘기를 해주는 게 맞습니다. 공인이잖아요. 그 의심을 가지게 사인이면 그렇게 안 해도 돼요. 의심을 가지게 한 건 저희 입방정이고 이준석 대표가 뭐 공개적으로 네. 뭐 8개 뭐 그렇게 얘기한 적은 없는 것 같은데 당대표로서 원론적이고 종합적인 책임이 없다고 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본인이 도장을 찍었으니까요. 왜 그 당시에 바로잡지 못했어? 그렇게 얘기를 하면 뭐 어쩔 수 없이 내가 힘이 부족했어요. 저는 공천권이 없는 허수아비였어요.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한 문제를 그냥 먼저 공개적으로 밝히고 공개하는 것은 당대표로서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요. 이것은 어쨌든 과연 당무와 관련된 일이었기 때문에 어떠한 사법적인 차원에서의 문제 제기가 올 때 소극적으로 수동적으로 방어 기제 차원에서 얘기하는 게 맞지 본격적으로 까발리기 시작을 하게 되면은 정치권에서 벌어지는 은밀하고 내밀한 여러 가지 얘기들이 전임 당대표라는 사람의 입을 통해서 공식화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는 왜 정의로운 사람이었는데 왜 지금 와가지고 꼬랑지 내리고 너 왜 지금 얘기 안 해? 옛날에 이준석 어디 갔어? 그거보다는 어쨌든 정치적인 경험과 당대표로서의 당시의 인식, 판단, 그리고 역할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결정을 잘 할 거라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 지금 말씀은 국민들 입장에서는 전혀 아마 동의가 안 될 말씀일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공천 개입 의혹 처음 나왔을 때부터 이준석 의원 이름이 나왔었어요. 그렇죠. 네. 그리고 어쨌든 간에 우리 소장님이 뭘 그 중간에 뭔가를 또 뭐 더 곁들여 가지고 했든 뭐 했든 그거의 시작은 이준석 대표잖아요. 그러면은 그 시작 자체부터도 아무 얘기를 하지 말고 궁금하지 않게 만들었어야죠. 당대표의 책임감 때문에 무덤까지 지고 갈 어떤 의무감이 있는 거라면 아예 궁금하지 않게 만들었어야지. 궁금하게 만들어 놓고 국민들한테 아우 나는 당대표니까 안 해도 돼 이렇게 얘기하면 그건 국민들을 우롱하는 겁니다. 공인은 그러면 안 돼요. 공인은 국민에게 그런 의혹이 드는 순간 그거를 해소할 책임과 의무를 지는 겁니다. 중간에 소장님이 조금 더 그거를 뭐 이렇게 상황을 악화시켰다고 해가지고 그 책임이 그러면은 이준석한테는 없고 네. 장성철 소장께만 있나요? 아니잖아요. 장성철 소장께 얘기한 것도 본인이잖아요.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러지 말았어야죠. 만약에 우리 소장님 말씀을 100% 제가 다 인정한다면 아예 그걸 자기 혼자 무덤까지 가지고 갔어야죠. 아, 그거는 오해가 있으신 건데. 네. 그러니까 뉴스 토마토의 명태균 씨, 김영선 전 의원 공천 문제를 처음 얘기하고 제보한 거는 이준석 의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른 A 의원이에요. 그래서 뉴스 토마토에서 그냥 그 제보를 받고
취재를 하다가 이준석 대표에게도 확인차 취재를 한 거지 이준석 대표가 처음부터의 제보자는 아닙니다. 아니, 근데 그래도 그 두 의원 중에 한 명이 나라고 얘기를 또 본인이 했잖아요. 했고 또 이제 그 5월 9일 날 윤 대통령과 명 씨가 통화한 날 또 이준석 의원이 문자를 주고받은 게 이제 공개가 되면서 공개도 지금 됐고. 이렇게까지 온 네. 거니까요. 근데 어쨌든 이준석 의원은 검찰 수사에서 얘기를 하지 언론이나 뭐 다른 데서 공식적으로 얘기할 생각은 아직까지는 없는 겁니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저도 그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어쨌든 아니, 이거는 그게 어떻게 맞을 수가 있습니까? 잣대가 똑같아야지. 아, 시간이 다 돼서 오늘은 여기까지 듣고 저희가 다른 이슈는 다음 주에 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